기질 첫 번째, 약점을 알아야 변화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 서구 사회는 성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또 심도 있게 발전했습니다. 성격 연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죠.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르지? 나는 왜 저 사람과 자주 부딪히지?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원인에서 이제 성격 연구가 발전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격 연구는 협상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설득할지, 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뭘까? 또 환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서 분류하는 작업이 서구 유럽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성격 연구의 대전제는 뭐냐? 다름이죠. 다르다는 이것이 성격 연구의 대전제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성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졌죠. 그리고 사람도 사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남자라고 하는 단일 종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창조는 다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다른 만큼 성격과 성향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들 투성인데 그 다른 것들 투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의 조화, 서로 다른 우리가 조화롭게 살 때 아름다워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툭 튀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이나 기질 학습의 목적이 저는 크게 5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성격이나 기질 분석을 좀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모두 같지 않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같지 않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우수한 기질이란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격 테스트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더 좋은 성격, 더 좋은 기질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격에는 서열이 없는 거예요. MBTI 성격 테스트를 보면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은근히 말이죠, 이 꼭지점에 있는 2가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 꼭지점에는 뭐가 있어요? INTJ가 있고, 맨 밑에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ENTJ가 있단 말이에요. INTJ, ENTJ는 뭐냐면 INTJ는 마치 성인 군자 같은 사람, ENTJ는 뭐냐면 리더십, 영웅,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은근히 그 INTJ와 ENTJ가 다른 14가지 성격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격이다 라고 나름 모르게 서열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성향은 이런 일들에 어울린다라고 분석해 놓은 것인데, 우리는 영웅이 되는 것, 성인이 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성격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테스트를 할 때에도 이렇게 테스트하면 내가 INTJ가 될지 몰라 라는 무의식이 작용을 해가지고 전혀 자기와 다른 것인데 체크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심리학자들이 바보입니까? 그게 다 함정이죠. 인간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쓸 가능성이, 어떤 성격은 이렇게 답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테스트 문항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INTJ, ENTJ에 가까운, 리더십에 가까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성격이 아닌데도 ENTJ에 가까운 대답을 써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는 IN 무슨 형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문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나 INTJ가 나와야 되는데 왜, 또는 ENTP나 TJ가 나와야 되는데 더 전혀 다른 게 나왔지? 뭐예요? 함정에 그대로 빠진 거죠.
그래서 성격 테스트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는 좋다고 생각하는 성격을 쓰려고 하는 그 유형을 이미 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 문항 속에 아주 함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질이란 사실 없는 거예요. 다 타고난 기질로서의 가치와 그리고 그 나름의 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우리를 같아지게 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 아버지 학교니 자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뭐 이런 학교들을 가보면 전형적인 상을 만들고 여기에 맞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만약에 MBTI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16가지의 아버지 상이 있는 거예요. 16가지의 어머니 상이 있는 거예요. 16가지의 자녀의 상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의 딱 상을 가지고서 이게 가장 이상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익숙한 거예요.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기질을 동일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우리가 성격 유형을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 나를 알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알려는 자세는 나를 알고 난 다음에 미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성격 분석 테스트를 하다 보면 꼭 옆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궁금해해요. 그렇게 궁금해요. 자기가 뭐가 나오는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거 신경 안 써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대요, 여러분들. 성격 테스트가 수능인 줄 알아요. 컨닝한대요. 옆에 사람 뭐 썼는지 컨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나오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나를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대요. 왜 두려움을 갖고 있냐? 내 성격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난 참 더러운 성격이고 모난 성격인 거야. 근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들킬까 봐 겁난대요. 들킬까 봐 겁나서 자꾸 거짓말을 써대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함정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을 아는 일에 용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쁜 성격이든 더러운 성격이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너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알고 싶다. 이해와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너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그 사람을 알려는 이유는 뭐예요? 봐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더러운 성격이야. 너는 잘못된 성격이야. 그러니까 너 고쳐 라고 하는 질책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자꾸 옆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이 궁금한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옆 사람에 대한 성격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넷째, 가족을 알고 싶다. 이게 성격 유형의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기질을 알아야 사실 올바른 양육을 완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다혈질이야. 우리의 부모가 다혈질이면 이 다혈질의 부모는요, 가정생활을 재밌게 하고 자녀들의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자녀들의 친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혈질이 좀 다분히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들내미 친구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놈한테 볼링 같이 보러 가자, 치러 가자, 여기 극장 갈 때 아빠 좀 초대해 줘라 막 그래요. 애들이 짜증을 확 내죠. 아빠는 왜 그러냐고, 왜 우리 애 노는데 끼려 그러냐고. 제가 아버지가 다혈질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다혈질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유, 우리 아빠는 다혈질이구나 이해하고 한 번은 초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극장 같이 갑시다. 이번 어벤져스 같이 보러 갑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로서의 부모를 알면 자녀도 부모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자녀는 반면에 만약에 우울질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친구는 친구를 조심히 사귀어요. 이 아들, 딸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반면에 신실하고 헌신적이에요. 아, 얘가 이런 우울질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부모들은 그걸 싫어해요. 넌 왜 자꾸 희생하니? 넌 왜 자꾸 손해보고 사니? 근데 그 아이가 우울질인데 안 손해보고 살까요? 희생 안 하고 살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희생을 해요. 근데 애는 스트레스를 받죠.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사는구나 라고 엄마가 자꾸 심어주는 거야. 이런 성격은 안 좋은 성격이구나, 부모가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기질과 현실 생활 속에 충돌이 생기면서 행복한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여전히 섬기는데 죄책감을 느껴요. 여전히 친구들을 좀 배려해 주는데 나고자처럼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섬겨나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기질을 알아야 그 자녀에게 바른 양육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 넌 참 잘하고 있다. 야, 사실 네 성격이 모세 같은 성격인 거야. 모세가 우울질이었거든. 근데 모세가 그 우울질의 강점을 가지고 성경도 쓰고 하나님께 40일 동안 묵상하는 도전도 해보고, 그건 우울질 아니면 못하거든. 그때 아이는 자기 성격에 자신감을 갖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건 나쁜 게 아니구나. 이건 뒤처지는 게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내 몸에서 난 아이지만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격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안다면 그 천성에 대한 성격을 장점으로 잘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인트로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격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죠. 다섯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알면 내 성격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다혈질의 약점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이 기질의 약점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1년이고 10년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를 원하면 내 약점을 관리하는 거죠. 나는 우울질로서 이런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자꾸 내가 고쳐나가고 버리고 그 기질을 힘을 죽여나가야 돼 라고 했을 때에 그 기질의 약점이 가져올 파탄을 우리는 미리 예방하고 그 파탄이 오지 않도록 미리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가져올 고난이 있고 성격으로 인해서 가져올 문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성격만이 일으킬 수 있는 고난, 그 성격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초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내 성격이 이렇구나, 우리의 성격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격 연구에 있어서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을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거꾸로인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거기서 예술은 이제 의료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의료 기술은 얘기했다.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4가지 체액이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 있고 황색 담즙이 있고 뭐 흑색 담즙이 있고 가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체액을 가지고서 사람을 좀 4가지로 분류해 본 거예요. 대충 성격을 보니까 다혈질이 있고 또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다라고 이제 그 고대 2000년 전에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이재마가 4가지 체질에 따른 그 각기 다른 치료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상의학을 창안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은 태양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더라. 그래서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약을 다르게 써야 되고 또 체질이 다를 땐 병도 더 잘 오는 병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상의학이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성격과 성향에까지 이제 적용하고 있죠. 태양이는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소음이는 이런 성향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성향 연구까지도 이렇게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론도 2000년 서구 사회에서 상당수 연구되어지면서 빅데이터가 쌓여지면서 단순한 그 성격 유형이 아니라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또 과학적 수준에 이른 성격 연구를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단지 4가지로만 분류하지 않고 뭐 다열 담즙 또는 다열 우울 이런 식으로 같이 섞여 나가면서 16가지 정도의 또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화 시켰어요. 50억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대충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기질과 성격 유형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안다 할지라도, 즉 내가 다혈질이고 저 사람도 다혈질로 이렇게 판명됐다 할지라도 똑같은 다혈질은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유형화된 성격 테스트와 성격 연구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탐 라헬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과 기질, 뭐 생명의 말씀사에서 한 15년 전 그때 번역이 되었어요. 그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제 성격 분류를 적용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세는 우울질이고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격 유형이 어떻게 쓰임 받고 또 어떻게 약점에 의해서 굴복된가라는 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우리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또 교제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글들을 이제 탐라헬가 성령과 기질 그리고 그 후속편의 책들을 통해서 좀 잘 알려주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이제 이 기질 테스트가 싹 20년 전, 15년 전에 번지기 시작을 했죠. 그 탐 라헤이가 이제 정의한 개념이 있어요. 이제 첫째 이제 기질을 정의해요. 기질이란 뭐냐? 기질이란 타고난 성품의 결합체, 이렇게 얘기해요. 타고난 성품의 결합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전학적으로 국민성이다 또는 인종에 따른 어떤 기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즉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그런 성격적 베이스를 기질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란 뭐냐? 캐릭터란 뭐냐? 앞에서 말한 기질에 플러스 되는 거, 천성적인 것에 플러스 돼서 어렸을 때 훈련이나 교육이나 근본적인 태도나 어떤 문화적 경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기질의 반영이 아니라 성격의 반영인 거죠. 기질과 훈련된 또는 경험된 내용들이 이렇게 뒤섞여져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질은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혈질이 성령받아서 우울질이 되는 게 아니야. 우울질이 성령받아서 마치 기뻐하는 다혈질로 절대 안 바뀌어요. 우울질은 성령받으면 우울질이 더 강화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울질을 나쁜 말로 이해하는, 절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성향이 약간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자꾸 우울질을 이 병 같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진 않는 거예요.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에 따라서 그 후천적인 교육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기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있다고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이제 점액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 맛배기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핸드백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핸드백 그가 들고 다니는 백만 보면 커다란 백을 들고 다녀. 누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하기에
백을 들고 다니는데 커다란 백만 들고 다녀.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그렇죠. 다혈질이죠. 다혈질은 과시가 강하거든요. 과시가 강해서 뭔가 드러나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래서 우리 집은 다 다혈질이에요. 우리 집은 다 다혈질이야. 정말 어쩜 그렇게 방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다혈질이야. 그리고 백도 쪼잔한 건 싫어. 커야 돼. 거기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혈질 같은 경우는 가짜라도 다양한 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작아다라고 말해요. 이거 작아다 하고 막 메고 다녀요. 멋있지? 이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가방 하나 보고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울질은 어떨까요? 핸드백도 좀 작은 걸 선호한대요. 손 안에 들어갈 만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거, 그 안에 딱 필수품만 들어갔대요. 딱 필수품. 그리고 그 유일한 가방 하나가 최상급이에요. 하나를 사도 최상급으로 사. 근데 만약 자기가 최상급을 살 돈이 없으면 절대로 작아는 안 사요. 안 들고 다니면 안 들고 다니지. 정직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우울질은. 남 속이는 거 싫어해요. 근데 다혈질은 어때요? 작아도 돼요. 괜찮으면, 멋져 보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다 우울질이 아니에요. 나는 우울한 것 같아. 만약 여러분 삶에 작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고 작아라고 차마 말 못하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우울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괜찮은 성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남 속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이 성격이 얼마나 좋은 성격이에요. 그죠? 오는 성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무엇을 샀는데 이거 5만 원짜리 작아야 라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다혈질 성향이 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핸드백 하나 가지고도. 그리고 서류 가방용 같은 걸 즐겨 갖고 다녀요. 누굴까? 담즙질이래요. 자료나 업무적 도구만 넣고 다니는 거죠. 딱 보면 딱 있을 것만 있어. 어떻게 있을 것만 있어? 자기를 위해 있을 것만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한 것만 딱 들어있어. 그래서 담즙질의 약점이 뭐예요? 지독한 이기주의자죠. 가방 하나를 봤을 때 도대체 이걸 빼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만 딱딱 들어있어. 그러면 담즙질인 거죠. 담즙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누님이 다혈질에서 되게 좋아요. 가방 안에 온갖 너를 위해 써라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옷 속에 온갖 너를 위해 써라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절마다 반드시 옷을 갈아입을 때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면 계절마다 장롱문을 열어서 누나 호주머니를 뒤져보는 거야. 반드시 돈이 나옵니다. 반드시 돈을 나와요. 담즙질은 절대 그 짓 안 해요. 반드시 딱 챙겨가지고 딱 자기 것에 보관해 놓는 거지 막 이리 흘려놓고 저리 흘려놓고 이런 일 절대 하지 않아요. 핸드백도 마찬가지예요. 백 안에도 딱 자기를 위해 필요한 도구만 딱 들어있고 그걸 만지면 티가 나게 돼 있는 거야. 뭐 하나 딱 빼가면 티가 나 있어. 왜? 탁탁탁탁 해놨는데 탁탁탁탁 해놨는데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구나.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 피곤한 거예요. 단점을 얘기했대. 반면에 점액질은 어때요? 점액질은 멀티형 가방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액질의 특징은 피스메이커거든요. 관계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방 속에는 담즙질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가득 차 있어요. 담즙질에게 물어봐요. 너 혹시 휴지 없니? 오, 물론이지. Sure, why not? 그러면서 막 꺼내줘요. 그리고 자기가 뭐 앞장서서 야, 너 뭐 필요하지 않냐? 나 이거 갖고 왔어. 너 써. 근데 가방에서 막 꺼내서 줘요. 그래서 제가 다혈 점액질이에요.
난 너무 퍼줘.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주머니에 돈이 3만 5천이 들어있더라고요. 최효수 집사가 봤을 거예요. 오! 웬일이야, 돈이 3만 5천 있다? 그러면서 막 지갑에다 다시 껴넣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몰라.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약간의 우울증이 있나 봐. 아빠 돈은 빼면 안 돼 라는 그 정직성이 작동하는지 그냥 그대로 돈이 그냥 계절마다 돈이 꽂혀져 있어요. 꽂혀져 있어요. 점액질은 그래요. 너를 위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방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거 친구들 만날 때 이게 혹시 필요할지 몰라. 여행 갈 때 같이 룸메이트하고 쓸 때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가방 속에 챙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백 하나를 보고도 그 성격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질마다 여러분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앞으로 쫙 살펴보면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기질 테스트를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점 관리가 아니라 약점 관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강점은 저절로 흘러가요. 근데 약점도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성격을 관리한다는 것은 강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약점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 속에 죄에 물든 모습들이 우리를 자꾸 연약한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을 요즘의 용어로 따지자면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자기의 성격을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성격? 약점을 관리하고 보완하고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분내고 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고 그것이 요즘 용어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장점으로 일어나서 약점으로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장점으로 일어나서 약점으로 무너집니다. 장점은 우리를 서서히 일어나게 합니다. 약점은 우리를 일순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무너지는 건 다 일순간이에요. 유명 정치인이 미투 가해자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였던 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장점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에 대한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희생시켰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독재의 서슬퍼른 칼날에도 투쟁력을 잃지 않았던 용기가 있었던 장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명성을 그는 대학 때부터 30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그 강점으로 명성이 차곡차곡 쌓아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정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서서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뭐 때문에? 성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성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이성 문제가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약해서 어때요? 일순간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 재기 못합니다. 재기에도 이제는 아예 펴 얻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약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약점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한 다음 곤두박질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떨어지면 즉사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사시키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약점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막 세상의 비열한 방법으로 올라섰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곧 죽겠구나. 이거죠. 곧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상에 서서도 죽지 않으려면 우리의 약점이 버리는 가운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약점까지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에 올라갈수록 하나씩 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높은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모든 생존 도구를 다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짐은 어떻게 되죠? 최소화된다잖아요. 자꾸 버리잖아요. 이제는 뭐도 버리고 호흡기조차도 산소 호흡기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런 거죠. 신앙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약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약점을 자꾸 버려서 약점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약점에 발목 잡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바로 나도 약점이 이거였어. 나도 이거 참 나의 고질병이었어.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다음부터 목록을 만드세요. 나는 이런 것 고쳐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게 하시되 그 올라간 곳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올라간 곳에서 하늘로 더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